누가 이길 것 같나요? 배고픈 곰과 잘 익은 베리 중에서요. 환한 호랑이와 아름다운 꽃은요? 거대한 비단뱀과 녹색 덤불 중에서는요? 답은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이제 누가 진짜로 정글과 숲을 통제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지구에서 제일 위험한 식물들을 만나봅시다. 이건 독미나리입니다. 북미의 들판과 목초지의 늪지대에서 자라요. 또 강과 개울가에서 이 식물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해가 없어 보이지만 미국에서 독성이 제일 강한 식물 중 하나예요. 독미나리의 독은 15분 안에 성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하지만 삼켰을 때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로 이걸 아티초크, 샐러리, 아니스로 착각합니다. 위험한 독에도 불구하고 독미나리는 편두통과 장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돼요. 이 식물은 가축에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서양 등골나물은 들판과 목초지에서 자라요. 소가 그걸 베어 물면 식물은 지용성 독소를 방출해요. 이 독은 동물 내부뿐만 아니라 우유에도 들어가요. 우유를 마시는 어린 송아지들도 감염되죠. 독이 든 우유는 사람에게도 위험해요. 문제는 북미가 원산지인 이 식물은 가장 오래 사는 가을꽃 중 하나라는 점이에요. 이제 현대의 농장에서는 이 식물의 독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개인 목장에서는 서양 등골나물이 최고로 위험해요. 우리 모두 두 종류의 콩을 알아요. 우리가 먹는 콩과 잭이 거인의 왕국에 가기 위해 사용했던 콩이요. 거기에다 독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피마자씨라고 불려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소 중 하나인 리신을 함유하고 있죠. 몸에 들어가자마자 생명의 필수적인 단백질 생산을 막아요. 이 단백질 없이는 세포는 기능을 멈춰요. 세포가 더 많이 파괴될수록 몸은 더 고통받아요. 히마자씨를 짜면 리신이 나와요. 몇몇 콩들은 탈수, 약화, 환각, 발작,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데 약 7개의 콩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서 숲에서 보면 절대 만지지 마세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는 가장 위험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엽죽도입니다. 모든 게 독이에요. 줄기, 뿌리, 그리고 분홍색 꽃도요. 심지어 이 식물의 작은 부분도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위장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꽃즙에 조금만 닿아도 알레르기가 생겨요. 그리고 태우려고 하지 마세요. 엽죽도를 태우는 연기에도 독성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식물이에요. 한 번만 만져도 몇 년 동안 아플 수 있고 아니면 평생 그 결과를 느낄지도 몰라요. 진피 또는 퀸즐랜드 스팅어라고 불리는 식물은 평범한 우엉 덤불 같아 보여요. 전혀 독이 있는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이 식물 옆에 서 있는다면 숨이 막히고 눈에서 눈물이 나올 거예요. 이 꽃의 잎에는 수천 개의 작은 독성털이 있어요. 너무 가벼워서 공기 중에 떠 있으면서 바람에 의해 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식물이 보고 싶다면 방독면을 써야 해요. 하지만 진피를 살짝 건드리면 아주 곤란해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피에게 한 번 쏘인 걸 동시에 말벌 30마리에 쏘인 것에 비유해요. 독이 있는 털은 피부 아래로 쉽게 침투해 자극과 통증을 유발해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뺄 수 없단 거예요. 비누와 물로 씻고 소독용 연고를 사용해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털을 거기서 뽑을 수 없어요. 거기에 박혀 독소를 배출하면서 여러분을 미치게 해요. 과학자들은 독소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해독제는 없어요. 저온과 고온에도 견딜 수 있죠. 불쾌한 느낌이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이 식물을 만진 사람들은 침으로 인한 고통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돌아왔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털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유일한 방법은 털에서 독이 빠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장갑을 끼고 진피 잎 한 장을 뜯어 실험실에 넣어보세요. 그걸 말리고 몇 년 동안 잊고 있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앞에 시들어 거의 파괴된 나뭇잎이 있어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수년이 지난 후에도 독이 있는 털들이 잎의 표면에 남아 여전히 독소 효과를 일으켜요. 진피진피는 호주에서만 자라요. 태양과 울창한 녹색 숲을 사랑하죠. 관광객들과 벌목꾼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입히곤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식물이 있는 모든 곳에는 경고 표지로 표시되어 있어요. 식물 전시회에서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그걸 만지지 못하도록 이 식물을 우리에 넣어놨어요. 묵주 완두콩은 검은 눈을 가진 흰 씨앗 또는 흰 눈을 가진 검은 씨앗이에요. 이 식물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종들은 사람들에 의해 플로리다와 하와이로 운반되었습니다. 도시 거리에서도 이 식물을 만날 수 있어요. 묵주 완두콩 씨앗은 보석과 몇몇 장난감에 사용되었어요. 묵주 완두콩 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씨앗의 독성에 대해 모르고 있을 거예요. 피마자 씨와 묵주 완두콩은 세포 파괴에 기여해요. 흥미롭게도 묵주 완두콩은 장식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정 건강 상태를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돼요. 목록에서 유일하게 유독해 보이는 독성 식물이에요. 아마 봤을 때 손으로 짚고 싶진 않을 거예요. 동맥이나 확대된 신경계 같아 보이는 이 빨간 줄기를 보세요. 그리고 이 열매들은 눈과 비슷해요. 인형의 눈은 좀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내부 구조 또한 외관만큼이나 불쾌해요. 인형의 눈에는 위험한 독소가 있어요. 오래 자랄수록 구성 성분의 독성은 더 강해져요. 인형의 눈의 화학물질에는 근육과 심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 뜻은 몸의 긴장이 너무 풀려서 작동을 멈출 수 있다는 뜻이죠. 아마 이 식물은 실제 또는 야생동물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파리 지옥풀은 육식성 식물의 희귀한 대표자예요. 다행히도 곤충에게만큼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손가락을 찔러 넣으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식물이 입을 벌려요. 가운데 향긋한 냄새가 나는 빨간 꽃잎이 있어요. 이건 미끼예요. 파리나 딱정벌레가 이걸 알아차리곤 맛보려고 해요. 꽃 안으로 올라가요. 하지만 파리 지옥풀은 바로 다치지 않아요. 식물 안에 있는 작고 민감한 털들이 파리의 움직임을 세요. 만약 파리가 20초 안에 2번 이상 움직이면 식물은 1초 내에 입을 닫아요. 이 간격은 쓰레기가 파리 지옥풀에 떨어졌을 때 불필요하게 닿는 걸 방지해줘요. 그럼 파리는 갇히게 돼요. 식물의 턱에 있는 털 같은 게 새장처럼 작용해요. 먹이는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파리 지옥풀은 파리를 파괴하는 소화액을 입에 주입해요. 5일에서 10일 후에 식물은 다시 열려 새로운 점심을 기다려요. 파리 지옥풀은 파리, 딱정벌레, 거미, 그리고 심지어 작은 개구리도 먹을 수 있어요. 큰 멧돼지 풀은 모든 식물들 중에서 제일 막대한 피해를 입혀요. 특별히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숲과 들판 전체에 위험해요. 큰 멧돼지 풀은 침입성 식물이에요. 기생충과 같죠. 빠르게 증식해서 그 지역의 다른 모든 꽃들을 파괴해요. 곤충들은 큰 멧돼지 풀을 먹지 않아요. 큰 멧돼지 풀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파괴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빠르게 자라 독이 면역이 되어 오래 살아요. 큰 멧돼지 풀은 1층집 높이에 도달할 수 있고 땅속 깊이 뿌리박고 있어요. 씨앗을 방출하고 가벼운 바람이 씨앗을 수킬로미터에 걸쳐 퍼뜨려요. 과학자들이 자, 친구를 초대해서 차를 마시기로 하셨군요. 여러분은 속도를 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 5분은 건너뛰고 티백을 숟가락에 댄 채로 쥐어짜기로 했습니다. 손님은 소파에서 뛰어오르더니 손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찻잎이나 티백을 짜면 많은 양의 타닌이 음료에 방출되게 됩니다. 타닌은 석류, 열매, 견과류, 콩류, 정향, 바닐라 같은 많은 과일과 야채에서 발견되는 분자의 한 종류예요. 적절한 방법으로 차를 내리고 기다리면 대부분의 타닌은 찻잎 안에 머무릅니다. 티백을 짜면 차를 너무 많이 마실 때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너무 써지고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찻잔에 대고 티백의 물기를 빼는 것은 차를 후루룩 마시는 것처럼 나쁜 다도 에티켓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는군요.
차를 즐기는 최선의 방법은 차가 우러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티백을 컵받침에 놓아두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줄기에서부터 바나나를 까지 말고 원숭이처럼 아래부터 열어보세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과일 끝을 비틀어 보면 으깨지 않고도 껍질이 갈라지고 칼륨이 가득 든 바나나를 조금도 잃지 않을 거예요. 이를 닦을 때 좌우로만 움직이지 말고 칫솔을 잇몸에 45도 각도로 대고 앞뒤로 짧게 움직여보세요. 칫솔을 수직으로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서 앞니 안쪽을 닦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튀지 않도록 믹서기 통 위에 종이 접시를 놓으세요. 임시 방편 가림막이 됩니다. 빵 덩어리를 자를 땐 뒤집어서 아래에서 위로 자르세요. 부드러워서 썰기도 더 쉽고 빵도 찌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피자를 잡는 올바른 방법은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잘라서 납작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지 않도록 U자 모양으로 잡는 것입니다. 크러스트를 집어들 때 옆을 조금 잡아주면 모든 토핑이 안에 유지됩니다. 팩에 든 주스를 부을 때 구멍의 아랫부분에서부터 붓지 말고 뒤집으세요. 윗부분에서부터 부으면 흐름을 조절할 수 있고 깔끔하고 빠르게 멈출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 갈 때마다 기름 탱크를 찾아 자동차 주변을 뛰어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가스 게이지에 화살표가 있어서 어느 쪽에 연료를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거든요. 만약 레몬즙을 짜낼 수 없다면 약 10초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려보세요. 식힌 후 반으로 자르면 맨손으로도 레몬즙을 잘 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몬은 훨씬 부드러워져요. 실핀의 구불구불한 부분을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게 꽂아보세요. 머리카락이 더 잘 잡힙니다. 포장지에서 호일을 통째로 꺼내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꺼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자에는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호일을 상자에서 꺼내갈 수 있습니다. 상자에 담긴 배달 음식을 종이 접시에 쏟아붓지 마세요. 포장 상자를 조심스럽게 펴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접시로 변할 것입니다. 냄비나 팬을 문질러 닦지 말고 식초 약간을 넣은 물과 함께 끓여보세요. 불을 끄고 식초물은 싱크대에 버려주세요. 얼룩이 쉽게 지워질 겁니다. 레몬 반쪽을 조리기구의 바닥과 옆면에 문지르면 더 윤이 나게 됩니다. 도마에 레몬즙을 뿌리면 양파를 자를 때 울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양파를 냉동실에 15분 동안 넣어두었다 꺼내거나 물속에서 썰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눈물을 나게 하는 황화한 물이 눈에 닿지 않을 거예요. 고기는 상온이나 뜨거운 물에서 해동하지 마세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 안에 있던 박테리아가 증식합니다. 네, 학교에서 배웠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리 요리를 계획하고 포장된 고기를 찬물이 담긴 냄비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면 싱크대를 막고 얼린 고기 위로 찬물이 흐르게 두세요. 열은 공기보다 물을 통해 더 빨리 전달됩니다. 바보 같은 실수를 고치거나 마음을 바꿔서 뭔가를 숨겨야 한다면 글씨 위에 줄을 그어서 지우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는 것 위에 아무 글자를 써보세요. 이제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 없을 겁니다.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접시에 골고루 담지 마세요. 가운데는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가장자리는 탈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빈 공간을 동그랗게 남겨두면 음식의 모든 부분이 동시에 완벽히 따뜻해질 것입니다. 매듭을 풀 땐 가운데 부분을 통과한 끈을 잡아당기려 하지 말고 숟가락이나 망치로 두드려 보세요. 그런 다음 매듭을 비틀어 느슨하게 만들고 느슨해진 부분을 당겨보세요. 매듭이 쉽게 풀릴 거예요. 마늘 껍질을 빨리 벗기려면 손바닥으로 마늘 아래 윗부분을 눌러주세요. 마늘 알을 다 분리했으면 그릇에 담고 뚜껑이나 다른 그릇으로 덮은 후 15분 동안 잘 흔들어주세요. 마늘이 용기의 옆면과 서로 부딪히면서 껍질이 분리될 것입니다. 팝콘 봉지에 손을 넣어서 팝콘을 꺼내지 마세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다면요. 봉지 옆을 찢으면 짜잔! 우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이어 이어폰을 사용하신다면 선이 앞으로 가게 착용하지 마세요. 대신 선을 귀 위로 감으면 쉽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믹서기는 문질러 닦지 마세요. 물을 채우고 설거지 세제를 넣고 돌리면 됩니다. 운전할 때 배운 것처럼 핸들을 12시, 즉 10시와 2시 위치로 잡는 건 제일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은 9시와 3시 위치에 손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완전히 팽창할 수 있거든요. 귀 청소를 할 땐 면봉을 사용하지 마세요.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외이도의 방수를 위해서는 약간의 귀지가 필요합니다. 귀 바깥쪽은 면봉으로 닦아도 되지만 거기까지예요. 익지 않은 아보카도를 샀다면 냉장고에 넣어두고 익기를 바라지 마세요. 갓 수확한 아보카도가 익으려면 3일에서 6일 동안 상온에 두어야 합니다. 초콜릿은 냉장고에 넣는 대신에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의 온도와 습도가 초콜릿 맛을 무디게 만듭니다. 게다가 냉장고에서 나는 냄새를 흡수하거나 흰색 가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찬장에 넣어둬도 몇 달 동안 멀쩡하게 유지됩니다. 누군가 건드리지만 않는다면요. 열쇠고리에 새 열쇠를 넣다가 손톱이 부러졌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스테이플 리무버는 고리 사이에 들어갈 만큼 이빨이 얇습니다. 스테이플 리무버로 고리를 벌리고 필요한 만큼의 열쇠를 안전하게 추가하세요. 15분 이내에 음료를 차갑게 만들려면 젖은 종이 타월을 병에 감싸고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수건에서 나온 물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식을 겁니다. 따라서 냉동실의 공기보다 병의 표면이 더 빨리 차가워지게 됩니다. 간 쇠고기를 해동하기 쉽게 얼리려면 고기를 비닐봉지에 넣고 평평하게 만든 후 단단히 밀봉하세요. 또한 봉지에 고기를 넣은 다음 긴 젓가락이나 자처럼 얇은 도구를 사용해서 고기를 부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녹이고 싶을 때 한 부분을 떼어내 찬물에 넣으면 돼요. 30분이면 요리할 준비가 될 겁니다. 변기 시트 커버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튀어나온 곳을 앞으로 향하게 두는 것입니다. 크기도 더 잘 맞고 입자와 세균이 모이는 것도 막을 수 있거든요. 세트인 침구를 따로 두지 마세요. 침대 시트와 베갯닛을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개서 다른 베갯닛 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세트를 찾는 데 드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벽장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접착 메모지가 휘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아래에서 위로 떼어내지 마세요. 메모 패드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종이를 떼어내야 합니다. 파스타, 밥, 야채를 데울 때 접시를 젖은 종이 타월로 덮으세요. 보통 물로 하는 요리들은 재가열 후에도 맛을 유지하려면 약간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전자레인지로 피자를 데울 때 물 한 잔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피자 크러스트를 신선하고 바삭하게 유지해줄 거예요. 해변에서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군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물이 밝은 초록색이고 코에 달걀이 썩는 것 같은 지독한 악취가 가득합니다. 이 특이한 현상을 좀 더 가까이에서 확인해봐야 할까요? 너무 늦기 전에 지금 걸음을 멈추세요. 발견한 것의 이름은 유해적조 혹은 조류 대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조류에 가까이 다가가는 건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이 해조류에는 위험한 유독가스를 내뿜을 수 있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해 적조 때문에 아주 유명했던 관광지가 썰렁해지고 위험해지게 되었죠. 여러분은 바다나 호수 해변에서 청록색 거품이 수면 위나 바로 물 아래에 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밝은 녹색 물감 같기도 하죠. 적조라고 불리는 플랑크톤의 무리는 물을 갈색으로 또는 빨간색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게 되면 최대한 멀리 떨어지시고 호기심은 그냥 무시한 채 모험을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녹조가 분해될 때 독성 황화수소 가스 덩어리가 지각 아래에 갇히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덩어리를 밟게 되면 가스가 터져 나오게 되고 실수로 그 가스를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비극적일 거라고 말해도 충분하겠죠. 어떤 해변에서는 불도저가 이 해조류를 덤프트럭에 실어 특수센터로 옮기기도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해조류를 말려 없애버리죠.
하지만 때때로 이 센터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모래와 진흙이 섞인 해조류는 주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정도로 지독한 악취를 풍기거든요. 이 유해 녹조에는 시아노박테리아, 디노플라겔레이트, 디아톰 3가지 위험한 박테리아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햇빛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먹이를 만드는 작은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죠. 시아노박테리아는 청록색 녹조를 발생시키며 신경조직을 파괴하는 위험한 독소를 생산합니다. 수처리 공장에서 독소를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디노플라겔레이트와 디아톰 한 종은 적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대부분 바닷가에서 발생합니다. 적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물이 따뜻하고 짜고 영양분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엄청난 양의 다양한 독소를 배출합니다. 텍사스에서 적조는 10년에 한 번씩 일어났는데요. 요즘은 3년마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적조가 매년 나타나죠. 길고 마른 디아톰 또한 사람들에게 해로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맛조개와 같은 조개류가 이 플랑크톤을 많이 먹으면 그 조개도 독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조개로 요리를 하면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이유로 해양 수역은 감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독소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해변에서의 조개 수확은 금지됩니다. 유해 녹조는 며칠에서 두어 달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며 이 박테리아들은 물에서 산소를 제거하여 해양 생물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번식의 끝에서 미생물이 녹조를 분해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산소가 소비되거든요. 어떤 물고기도 이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산소와 식물, 동물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죠. 유해 녹조는 물의 영양분이 지나친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양소들은 대개 농업과 다른 산업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겨울 계절풍은 점점 따뜻해지고 더 많은 습기를 가져오죠. 따라서 해조류가 거대하게 뭉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조류는 너무 거대해져서 우주에서도 두꺼운 녹색 소용돌이가 보일 정도예요. 하지만 모든 녹조가 해로운 건 아닙니다. 어떤 조류는 물의 맛을 끔찍하게 만들거나 색을 바꾸고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유독성 조류와 완전히 무해한 조류들을 겉모습으로만 구별할 수는 없어요. 터무니없이 무해하게 보이는 유기체에는 해조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 만지면 안 되는 다른 해양 생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호주에서 발견된 이루칸지 해파리는 작고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외모에 속지 마세요. 이 해파리는 인간의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지만 아주 치명적입니다. 11월부터 5월까지 계속되는 해파리 출몰 시기에는 많은 해변이 이 작은 생물들 때문에 폐쇄됩니다. 이 해파리가 특별히 위험한 이유는 작은 크기 때문인데요. 수영하는 동안 해파리가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이쿠. 파란 고리문어는 무해해 보일 뿐만 아니라 숨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비교적 작은 2cm 정도의 생물을 방해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단 몇 분 안에 성인 26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충분한 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이 문어가 위협을 느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짐작이 가능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문어는 혼자 있을 때 아주 순합니다. 상자 해파리는 정사각형의 체형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 살고 있는데 네모난 몸과 길게 매달린 촉수를 가진 생명체를 보신다면 멀리 떨어지세요. 그리고 비록 촉수 해파리에 몸통 없이 촉수 하나만 있다고 해도 가까이 다가가거나 만지지 마세요. 상자 해파리는 3m까지 자랄 수 있고 각각의 촉수에는 독을 주입하기 위한 약 50개의 미세한 작살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해파리와는 달리 상자 해파리는 사냥꾼입니다. 우리의 팔, 다리나 몸에 가느다란 촉수를 감싸 우리를 꽁꽁 싸맬 수 있죠. 이 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는 건 즐거운 경험은 아닐 거예요. 악마 불가사리는 몸 전체에 독성 가시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불가사리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불가사리며 지름이 51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산호를 먹고 사는데요. 엄청난 대식가죠. 배고픈 불가사리 한 마리가 1년 동안 9평방미터 이상 공간의 산호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이 불가사리는 또한 많은 새끼를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에 5억 개 이상의 알을 낳죠. 정말 적당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네요.
꽤 작은 푸른점 가오리는 대부분 열대 인도양과 서태평양 산호초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가로 35cm를 넘지 않는 이 가오리는 놀라운 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색이며 몸에 선명한 파란 점이, 꼬리엔 파란 줄무늬 몇 개가 있죠. 하지만 이 가오리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위험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꼬리 가시에 독이 있어서 여러분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남태평양과 카리브해에서 솔배 감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물고기들을 요리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 물고기는 살아있을 때 정말 위험한 존재죠. 독이 들어있는 바늘구멍 지느러미에 우연히 쏘일 수 있거든요. 열성적인 조개 수집가라면 청자고둥을 한눈에 알아보실 겁니다. 약 10cm 길이의 고둥이 귀엽고 무해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모습에 속지 마세요. 특히 열대종이라면 더 그렇죠. 예쁜 껍데기를 발견해 집어 들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겁이 없으시군요. 다이빙 장갑이 완벽하게 손을 보호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청자고둥의 입에는 바늘 같은 작은 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기는 치명적인 신경 독소로 가득 차 있고요. 이 돌기는 잠수복의 원단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최악인 사실은 이 독에 진통제가 들어있어서 여러분은 청자고둥에 여러분이 쏘인 줄도 모를 거라는 거죠. 꽃성게는 지구상 가장 위험한 성게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 성게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삽니다. 그리고 수족관에서 꽃성게를 보면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이 성게는 여러분의 휴가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휴가가 짧아지겠죠. 세계에서 가장 독이 많은 물고기인 리피 스톤피쉬는 위장술을 할 줄 압니다. 세상에, 주변에 잘 숨어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고기를 밟을 일은 아주 흔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실수로 물고기를 밟아서 이 물고기가 위협을 느끼면 등을 따라 독이 있는 가시를 세우게 됩니다. 압력이 강할수록 이 물고기는 더 많은 독을 뿜어냅니다. 심지어 물에서 나와 있을 때도 아주 위험한 물고기예요. 인도네시아 둥갈치는 독성이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으며 가능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겁니다. 위험한 건 이 물고기 체형입니다. 이 물고기의 영어 이름을 직역하면 바늘 물고기거든요. 둥갈치는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칩니다. 위험할 경우 이 물고기는 물 밖으로 몸을 발사하는데 속도가 60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길고 날카로운 턱은 날아다니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줄무늬 쥐치는 꼬리 밑부분 근처에서 날카로운 가시가 자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외과의사 물고기라고 하는 거죠. 이 물고기는 위협을 느낄 때 꼬리를 움직이며 메스 모양의 가시를 드러냅니다. 서둘러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몇 군데에 흉측한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종엔 독이 있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그럼 모두들 해변에서 좋은 하루 되세요.